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현지 시간 17일부터 21일까지 국제방산전시회 IDX2025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한국 방산업체 38곳이 참여해 K방산의 기술력을 선보입니다.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을 비롯해 천궁2와 천무, 수리온 등의 우리 무기가 중동시장 공략의 선봉장으로 나섭니다. 북한의 장거리 화력을 단시간 내에 동시 및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이 작전 배치됐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번 작전 배치를 통해 우리 군은 유사시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두운 동굴이나 진지 또는 야간에 적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전장 환경의 극복과 승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 야간 투시경의 역할과 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방산톡톡 시간에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국군 장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18일 KFN 뉴스 시작합니다. 첫 소식입니다. 대한민국 방산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 국제방위산업 전시회에서 최첨단 기술력을 선보이며 제2의 중동붐을 견인하고 있습니다. 미사일과 드론에 대한 위협이 커지는 가운데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을 비롯한 K대공망 등이 세계 무기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김철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UAE에서 현지 시간 17일부터 5일간 개최 중인 IDEX 2025에는 총 38개 한국 방산업체가 참여해 무기 체계와 방산 기술력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LIG 넥스원은 저고도에서 고고도를 아우르는 다층 방어 통합 솔루션 K대공망으로 최첨단 기술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K대공망의 대표 무기는 적 탄도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할 수 있는 장거리 지대공 유도무기 LSAM과 중거리 중고도 요격체계 천궁2입니다. 다수의 장사정 포탄을 최단 시간 내에 탐지, 추적, 요격하는 장사정포 요격체계 LAMD와 근접방어 무기체계 CIWS-2도 관람객들의 관심의 대상입니다. 또 한국항공우주산업의 KF-21 전투기와 소형 무장 헬기 미르온, 현대로템의 K2 전차, 한화시스템의 소형 싸위성 등 육해공과 우주를 망라한 한국 방산기술이 주요 해외 구매자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국방위산업진흥회는 38개 국내 방산기업이 전시회를 통해 실질적인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15개 방산 중소기업과 함께 통합 한국관을 운영해 참가업체들의 수출 마케팅 시너지를 극대화하고 있습니다. 이번 IDEX 2025에서는 방산기업들과 함께 정부와 관련 기관 대표들도 주요 국가 및 기업과의 면담을 통해 한국 방위산업의 해외 시장 진출을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KFN 뉴스 김철환입니다. 우리 방산기업들은 그동안 국산무기 수출을 위해 중동 지역을 집중 공략해왔는데요. 천궁2와 천무, 수리온 등의 우리 무기들이 중동에서 K방산의 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박인배 기자입니다. 지난 2013년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11억 달러, 우리 돈 1조 5천억 원 규모로 공격기 T-50 24대를 이라크에 수출했습니다. 중동 진출이 본격화한 것으로 당시 K방산 수출 사상 최대 규모였습니다. 이어 미사일 방공 시스템 천궁2와 기동 헬기 수리온 등이 중동을 공략하는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지난해 9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와 LIG 넥스원은 이라크 정부와 3조 7천억 원 규모의 천궁2 수출 계약을 맺었습니다. 천궁2의 우수한 품질과 경쟁력과 또 이라크에서 또 큰 대공방어를 위해서 정말 긴급하고 획득이 꼭 필요한 상황에서 한국 시스템을 선정했다라는 것은 한국 방산의 우수성과 정말 경쟁력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아랍에미리트와 2023년 사우디아라비아에 각각 4조 원대 수출을 성공시킨 데 이어 중동 국가의 조 단위 계약이 또 성사된 겁니다.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불리는 천궁2는 적 항공기나 미사일 같은 공중 목표물을 탐지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격추하는 지대공 무기입니다. 최대 요격 고도가 15km로 미국 패트리엇의 20km보다 낮지만
미사일 한 발 가격이 3분의 1 수준으로 가성비가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다연장 로켓 천무도 중동 국가에 수출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천무는 북한 장사정포에 대응하는 핵심 무기로 80km 사거리로 239mm 미사일 12발을 동시에 쏠 수 있습니다. 카이는 지난해 12월 이라크에 1,300억 원대 규모의 수리온을 수출했습니다. 카이는 한국형 초음속 전투기 보람에도 올해 안에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는 것을 목표로 중동 국가와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FN 뉴스 박인매입니다. 수도권을 위협하는 북한의 장거리 화력을 단시간 내에 동시 및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전술 지대지 유도무기 KTSSM이 작전 배치됐습니다. KTSSM은 천둥을 뜻하는 순우린말인 우레라는 명칭이 붙었으며 열압력 탄두를 사용해 적의 장거리 화력을 완전히 파괴할 수 있는 최첨단 정밀 유도무기입니다. 이번 작전 배치를 통해 유사시 적의 도발 의지를 분쇄하는 압도적인 능력을 갖출 것으로 기대됩니다. 합참은 앞으로도 굳건한 한미 연합방위 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활동을 예의주시하며 도발에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한미일 3국이 독일 미넨에서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가 명시된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이에 반발하며 앞으로도 핵무력 강화 노선을 일관되게 견지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관련 내용 송민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린 한미일 외교장관 회의에서 3국이 완전한 북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조태열 외교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그리고 이하와 다케시 일본 외무상이 현지 시간으로 15일 독일 미넨에서 열린 민헨 안보회에 참석해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성명에 따르면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이나 암호화폐 탈취를 포함한 악성 사이버 활동, 그리고 러시아와 군사협력 증가에 대한 심각한 우려와 공동 대응의 필요성을 표명했습니다. 특히 각국 본토에 대한 어떠한 도발이나 위협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모든 차원에서 긴밀한 정책 공조를 통해 3국 간 노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은 곧장 반발했습니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오늘자 담화에서 조선반도와 지역에서의 집단적 대결과 충돌을 고취하는 한미일의 모험주의적 망동에 엄중한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무지몽매한 원시인들이 현대인에게 원시사회로 되돌아갈 것을 간청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면서 어리석음의 극치라고 비난했습니다. 북한은 또 핵무장의 명분을 한미일 탓으로 돌리기도 했습니다. 외무성 대변인은 북한의 핵무력 강화 노선이 미국과 그 추정 세력들의 적대적 위협 때문이라며 핵은 곧 평화이고 주권이며 국가 헌법이 부여한 정당방위 수단이라고 덧붙였습니다. KFN 뉴스 송민아입니다. 3년째 이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기 위한 미국과 러시아의 첫 고위급 회담이 오늘 사우디아라비아에서 열립니다. 김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이 현지 시각 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도착했습니다.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와도 만난 루비오 장관은 오늘 열리는 미러 장관급 회담에 참석합니다.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이 이끄는 러시아 대표단 역시 사우디에 도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 협상을 위해서입니다. 양국 대표단은 회담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정상회담 일정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3년째에 접어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은 고위급 회담으로 빨라지고 있지만 정작 전쟁 당사자인 우크라이나는 회담에 참여하지 않습니다. Do you view Ukraine as an equal member of this peace process? It's an interesting question. I think they have to make peace. Their people are being killed, and I think they have to make peace. 미 국무부는 우크라이나가 참여하지 않더라도 실제 평화를 위한 협상은 우크라이나와 함께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하면서도 우크라이나의 참여가 언제 어떤 방식일지에 대해 구체적인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KFN 뉴스 김은진입니다. 이스라엘 국방부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자발적 이주 정책을 추진할 부서를 만든다고 현지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관련 내용 문현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에 따르면 카츠 이스라엘 국방장관이
팔레스타인 주민 이주 사안을 논의한 결과 국방부 안에 새 조직을 설립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조직은 다양한 정부 부처 공무원들과 군사조직 지휘관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스라엘 국방부 산하 팔레스타인 업무조직의 민간협조관이 카츠 장관에게 주민 이주와 관련한 계획 초안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스라엘 국방부는 이주 계획엔 가자 주민에게 육로나 바다, 하늘을 통하는 특별 출국 조치를 지원하는 등 광범위한 방안이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 4일 가자 지구 주민을 주변국으로 이주시키고 미국이 이곳을 장악해 휴양지로 개발하겠다는 구상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이스라엘 내각은 환영의 뜻을 밝힌 바 있습니다. KFN 뉴스 문현구입니다. 2025 캐나다 세계 상위군인 대회에 출전한 한국 선수단이 금메달과 은메달 1개, 동메달 3개까지 총 5개의 메달을 획득하며 대회를 마무리했습니다. 이채원 기자입니다. 지난 8일 밴쿠버 BC 플레이스 스타디움에서 개막한 이번 대회는 밴쿠버와 휘슬러를 오가며 16일까지 9일간 펼쳐졌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미국과 영국, 캐나다, 우크라이나 등 23개국에서 참가한 550여 명의 선수는 스키와 스노보드, 휠체어 컬링, 수영 등 11개 종목에서 각본 없는 드라마를 썼습니다. 휠체어 컬링과 스키, 수영, 좌식 배구 등 7개 종목에 11명의 선수가 출전한 한국 선수단은 지난 9일 휠체어 컬링에서 금메달을 목에 건 것을 시작으로 스켈레톤과 알파인 스키, 실내 조정 경기에서 은메달 1개와 동메달 3개를 쓸어 담았습니다. 9일간의 열전을 마친 한국 선수단은 16일 로저스 아레나에서 열린 폐막식에 참석하면서 이번 대회를 마무리하고 2027년 영국 버밍엄에서 열리는 차기 대회를 기약했습니다. 한편 한국은 이번 인빅터스 게임 기간 2029년 대회를 대전광역시에 유치하겠다는 의향서를 인빅터스 게임 재단에 제출했습니다. KFN 뉴스 이채원입니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 서울시에 홀로 사는 고령의 국가유공자 자택을 찾아 한파 속 주거 환경을 점검하고 피해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보훈공단은 지난해 서울시 주거환경 개선 사업의 지원을 받은 올해 93살의 지흥구 6.25 참전유공자의 자택을 방문해 단열 상태와 보일러 작동 여부를 비롯한 난방시설을 점검했습니다. 해당 자택은 고령의 독거 국가유공자가 안전하고 편히 생활할 수 있도록 나라사랑 행복한 집을 통해 도배와 싱크대, 창호와 화장실 등의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지난 27년 동안 수리비를 감당하지 못해 불편함을 감수하고 지냈던 지흥구 국가유공자는 겨울에도 따뜻하게 생활할 수 있었다며 공사 후에도 잊지 않고 직접 방문해 집을 점검해줘 감사하다는 인사를 전했습니다. 한편 보훈공단은 올해부터 서울시와 협력해 서울시 거주 국가유공자와 취약계층 주택에 친환경 보일러를 시범 설치할 예정입니다. 전장의 조건은 환경과 장소를 비롯한 다양한 어려움을 수반합니다. 어두운 동굴이나 진지 또는 야간에 적을 먼저 발견하고 공격할 수 있는 능력은 대단히 중요한데요. 아군의 생존성을 높이고 전장 환경의 극복과 승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이 된 야간 투시경의 역할과 원리, 그리고 미래에 대해 방산톡톡 시간에 알아봅니다. (1초) 만에 표적이 식별이 돼요. 이런 것들이 미래 야간 투시경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야간 투시경이란 간단히 말씀드리면 야간의 주간화입니다. 야간 투시경을 착용함으로써 발생됐던 환경적인 제한 요소들을 야간 투시경 하나로 다 극복할 수 있다. 그래서 야간의 주간화라는 제가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고요. 주변에 있는 빛 전자 하나가 야간 투시경의 대물 렌즈부로 이제 수강이 되고요. 그 영상 증폭관이라는 부품을 통해서 한 개의 전자를 수천 개에서 수만 배로 증폭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 빛 전자들을 개인 전투원이 보는 저발 렌즈를 통해 영상으로 보여주게 하는 것이 야간 투시경의 시스템 원리입니다. 야간 투시경의 역사라고 하면은 참 많이 거슬러 올라가야 될 것 같은데요. 최초의 베트남 전쟁을 통해서 이제 출시가 되었었고요.
상황과 기술이 많이 발전하고 변화하다 보니까 그런 야간 투시경을 이용한 야간 전투에 대한 중요성이 좀 대두가 많이 되었고, 성능적인 면에서는 이제 가장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야간 투시경에 들어가는 센서 중에 영상 증폭관이라는 핵심 부품이 있습니다. 기존에는 영상 증폭관 자체가 사람 주먹만한 정도의 영상 증폭관을 썼다면, 지금은 성인 남자 기준의 엄지손가락 2개 정도 합쳐놓은 크기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초창기에는 제가 알기로는 1kg가 넘는 야간 투시경들이 태반이었고, 지금은 375g 정도로 많이 경량화되고 소형화됐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초록색으로 보이는 이유는 영상 증폭관에 포스포 스크린이라는 형광면이 있습니다. 그 형광면에 바르는 재료가 녹색의 형광 물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녹색은 이제 최초의 야간 투시경이 나왔을 때부터 많이 썼지만, 사람 눈이 느끼는 이제 피로도, 그리고 볼 수 있는 이제 명도의 차이 등을 좀 더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는 군사 선진국들 포함 저희 나라까지는 블랙 앤 화이트 포스포 스크린을 쓰고 있고요. 요건 약간 백색과 파란색 계열의 형광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으로 눈으로는 확인할 수는 없지만, 저희가 이제 전장 상황을 예로 들면 하늘에 떠 있는 별빛 또는 달빛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빛이 없는 상황에서 활용을 하려면 열상 카메라를 이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열상 카메라는 물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적외선을 감지해서 디지털 이미지로 생성을 해주는 것인데요. 기존에 있었던 미광증폭 방식의 장점과 열상 카메라의 기술적인 장점을 융합해서 빛이 없는 지하 공동구 또는 동굴로 침투 작전을 할 때 열상 및 이미지 융합 영상을 전투원에게 제공해서 환경적 제한 요소를 극복을 할 수 있습니다. 기술만 융합한 것이 아니라 각각의 장점에서 나오는 영상, 영상 증폭관으로 보여지는 화면이 하나 있을 거고요. 열상 카메라가 보고 있는 화면이 있을 거예요. 이 이미지를 정밀하게 레이어드 시켜서 일치를 시키고요. 여기서 이제 물체의 외곽선을 따주는 겁니다. 물체가 이렇게 웅크리고 있어도 저거 사람이네. 그리고 웅크리고 안 움직여도 저거 돌이 아니라 사람이야. 구분이 되는 거죠. 만약에 향상이 된다면 현재의 야간 투시경 모습은 아닐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군사 선진국인 미국에서는 아이바스라는 이제 글라스 타입의 헬멧과 통합된 야간 투시경을 이제 시험을 하고 있고요. 저희 나라도 미래병사 체계에 그러한 부분을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야간 투시경에서 전환이 된다면 거기에는 증강현실 기능을 이용한 AR 기술과, 그리고 객체에 대한 자동 탐지, 표적에 대한 자동 식별 기능이 들어간 객체 탐지인지 식별 기술, 또한 네트워크들과 연결성을 강화해서 전장 데이터와 영상 정보를 실시간으로 상급부대와 이제 공유할 수 있고, 그를 통해서 이제 협력 작전을 지원하는 것이 차세대 기술 개발의 가장 중요한 방향이지 않을까라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미래 야간 투시경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래 전장에서 그 역할과 기여도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는 전자전의 발전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데요. 전자전이란 무엇인지 자세한 뉴스바바에서 전해드립니다. 전자전은 이제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전자기 스펙트럼 또는 지향성 에너지 무기 등을 제어하고 통제하고 무력화시키고 하는 것들을 이제 전자전이라고 이제 우리가 통칭해서 이야기하고, 상대방의 스펙트럼을 이제 무력화하면서 방해하고 파괴하는 것, 딱 그런 활동들 전체를 다 말해요. 지금은 안 걸려 있는 무기가 없는 거예요. 최신 무기들은 특히나 다 전자회로가 들어가 있고, 모든 그런 지휘 통제 시스템도 다 이 전자전에 물려 있거든요. 지금은 이제는 위성까지 이제 나오니까 GPS 신호를 받아가지고 쭉 미사일이 발사되고 있는데, 갑자기 목표물이 사라져 버려요. 목표물을 따라서 가게 돼 있었는데 방해 전파가 와가지고 지금 어디로 가야 되지? 해가지고 미사일이 그냥 바닥으로 추락해버리거나 딴 데로 가버리거나 다른 목표를 타격하거나 이렇게 되는 거, 이런 걸 이제 기본적으로 전자전이라고 하죠. 전자전은 교리적으로는 정확히 나눠져 있어요. EA, ES, EP. 전자공격은 하드킬이랑 소프트킬로 이제 나눠지는 물리적 무기로 적의 전자전 장비들을 파괴하는 형태, 또는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무력화나 또 약화시키거나 방해하는 정도, 그런 식으로 이제 대응하게 되는 건데,
그게 EA, 전자공격이라고 하는 거고, ES, 전자전 지원은 전자전과 관련된 많은 데이터를 수집해가지고 분석하고 위협이 되는 것들을 이제 가려내는 거. 그다음에 EP는 프로텍션인데 전 지원에 의해서 수집되는 정보를 이제 우리가 노출 안 시키는 거. 아군의 인원이나 시설, 뭐 장비 등이 파괴될 것 같을 때는 사전에 예방하는 활동들,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요. 그걸 통제해야 되고 보호하고 하는 거를 이제 전자보호라고 이제 보시면 되죠. 프라울러나 그라울러 같은 전자기전은 말 그대로 전자기전을 위해 그게 주 임무인 거죠. 어떤 또 보호받아야 될 우리의 그 항공기를 에스코트 하는 거, 그거의 생존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 뜨는 거죠. 에스코트 제밍하거나 제머의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가까이 근접해서 적의 전자전 공격으로부터 아군의 그런 무기 체계들을 보호한다고 보시면 돼요. 항공에서. 함정으로 가면은 함정은 좀 더 크잖아요. 그러니까 EAS 장비를 이제 다 안에 탑재하는 거죠. 그 전자전 장비가 적기가 출현하거나 적의 어떤 함선들이 오고 거기서 또 대함 미사일들이 발사되고 또 유도탄들이 발사되면 미리 먼저 찾고 그 찾은 거가 이제 ES. 그리고 나서 그 찾은 거를 가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EA를 공격을 해야죠. 육군도 전자전 장비가 당연히 있겠죠. 스트라이커 장갑차에다가 전자전 장비를 탑재해가지고 기동성 있게 움직이거든요. 우리나라가 TLQ-200K 쓰거든요. 궤도형이랑 차륜형 이렇게 해서 우리도 운영하는데 ES 하는 거는 이제 탐지하고 또 EA는 또 우리도 제밍하고 하는 것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장비들이 있어요. 안 끼는 데가 없는 거죠. 이건 AI는 다 끼고요. 수많은 데이터를 수집한 내용들을 분석한 걸 가지고 대응 체계까지 결정해 주는 거. AI가 대신해 줌으로써 시간 단축, 그다음에 정확성을 높여주는 거, 또 인간이 마지막에 상호 검증만 또 해주면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확 획기적으로 단축시키고 사람이 부족한 시대에 그런 부분들이 다 좋아지는 거, 이런 거 보시면 돼요. 우리나라 전자전 기술 자체는 추격국이 아닐까, 이제 선진국을 따라잡기 위해서 우리도 이제 가고 있어서 레이더 기술 자체도 우리가 지금 이제 많이 좋아졌죠. 이제 A사 레이더도 우리가 독자 개발을 하고 있는 거 있고, 그 다음에 전자전 체계상에서 다양한 것들을 지금 이제 우리가 자체 개발해가지고 이제 사용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체 개발한 게 좋은 점은 뭐냐? 이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자전기를 이걸로 KF-21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이제 우리가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어서 오늘의 국방단신 전해드립니다. 육군 3기가 배단 불곰대대 부사관들을 중심으로 구성된 불곰장학회가 지난 15일 연탄 500장을 이웃에게 전달하며 온기를 전했습니다. 강원도의 겨울 추위를 누구보다 잘 아는 불곰장학회 장병들은 난방시설이 열악한 이웃이 조금이라도 더 따뜻한 겨울을 보냈으면 하는 마음으로 성금을 모아 연탄 500장을 구매해 전달했습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가 AI 파일럿의 정식 명칭을 짓기 위한 대국민 온라인 투표를 진행합니다. 강구영 카이 사장은 AI 파일럿과 무인 전투기 개발을 조속히 추진해 미래 공군 전투 체계의 핵심 전력 자산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온라인 투표는 오는 21일까지 카이 홈페이지 배너를 통해 참여할 수 있으며 당선 결과는 이번 달 말 카이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병무청이 온라인상 병역 멘탈 조작 정보의 확산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 이행 문화 조성을 위해 제3기 공정병역 지킴이를 모집합니다. 대상은 만 19세 이상이며 모집 인원은 40명입니다. 공정병역 지킴이로 위촉되면 온라인상에서 병역 멘탈을 조장하는 게시글과 사이트 등을 점검하는 역할을 맡으며 활동기간 실적 우수자는 병무청장 표창과 포상금 지급, 또 개인별 활동 실적에 따라 봉사활동 시간이 인정됩니다. 지원은 다음 달 5일까지 병무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게시된 지원서 등을 작성해 전자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2월 18일 기상정보입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쾌청한 날씨가 이어지나 강추위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맑겠으며 해안산지는 강풍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내일 또한 맑겠으며 해안산지는 강풍이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내일간 낮은 기온과 더불어 강한 바람으로 인해 체감온도는 뚝 떨어지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기온은 서울 영하 7도, 철원 영하 13도가 예상되며 한낮 최고기온은 서울 1도, 사천은 8도로 예상됩니다. 작전 기상입니다. 항공 및 해상작전은 강풍 및 파고로 인해 일부 영향을 받겠으며 지상작전은 기상이 작전에 미치는 영향은 없겠습니다. 주간 기상 전망입니다. 이번 주는 기압골에 의한 강수 소식은 없습니다. 다만 서해안 및 동해상 지역으로는 곳에 따라 눈이 내리겠으며 기온은 평년을 크게 밑도는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번 추위는 24일 이후 누그러질 전망입니다. 이상 공군 기상단 제공 기상정보였습니다. 이것으로 KF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